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전체 구조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2부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3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의 세부 구조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제1장에서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를, 제2장에서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제3장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 제4장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인 시간 지연,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제5장에서는 민코프스키와 4차원 시공간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6장 민코프스키와 광추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제6장 민코프스키와 광추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민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 간격 공식 유도 과정과 광추에 내포된 인식론적 함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추, 즉 라이트 컨란 무엇일까요?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추는 시공간에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그린 것입니다. 현재 관찰자의 위치, 즉 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은 마치 원뿔 모양의 경계를 만듭니다. 이 경계는 우리 우주의 절대적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합니다. 먼저 미래 광추 퓨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광추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즉 원점에서 출발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시공간적 지점들을 포함하죠.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이 미래 광추 안쪽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광추 패스트입니다. 과거 광추는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나에게 도달한 모든 신호들이 출발한 영역이죠. 마치 밤하늘의 별빛이 수억 광년의 거리를 지나 과거 광추를 따라 우리 눈에 들어오듯이 현재의 나는 과거 광추 내의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우주 저편어 스웨어입니다. 이 영역은 광추의 바깥쪽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도달하려면 빛보다 빨라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나와는 절대로 인과관계가 닿을 수 없는 남의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과적으로 단절된 영역이죠. 이처럼 광추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인과성 카우살리티에 있습니다. 광추는 우주에서 원인과 결과가 맺어질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광추 안에서는 사건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며 원인과 결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추 밖에서는 어떠한 소통도 불가능하며 이는 곧 인과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45도의 비밀, 즉 우주의 속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간 도표에서 광추의 경계는 보통 45도로 그려지는데 이 45도선은 빛의 속도, 즉 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물체의 세계선도 이 45도선보다 더 누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빛의 속도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광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주의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빛의 속도는 정보 전달의 한계 속도입니다. 셋째, 광추 밖의 사건은 현재의 나와 동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광추 개념이 시사하는 중요한 점들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주제인 민코프스키 계량, 즉 매트릭과 민코프스키 시공간 간격, 즉 인터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코프스키 계량은 4차원 시공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특수한 자 또는 눈금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코프스키 간격은 그 특수한 자를 가지고 실제로 두 사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2차원 평면에서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면의 계량, 즉 눈금 법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처럼 가로 방향으로 한 칸을 가든 세로 방향으로 한 칸을 가든 눈금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차원 평면에서의 거리 공식은 통상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죠. 즉, 루트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이라는 이 규칙 자체가 바로 계량, 즉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써서 영인의 집과 철인의 집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구했더니 5km가 나왔다면 이 수치가 바로 간격, 즉 인터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 시공간에서 사용하는 민코프스키 계량은 어떨까요?
이 계량 규칙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눈금은 플러스로 계산하고 공간의 눈금은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합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축에는 열선이 깔려 있어 플러스로 재고 공간축에는 얼음이 깔려 있어 마이너스로 재는 우주의 채점 기준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융합할 때 어떤 부호와 가중치를 주어 거리를 계산할 것인지 정해놓은 수학적 뼈대 또는 연산 규칙을 바로 민코프스키 계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민코프스키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위에서 정한 기묘한 눈금 법칙, 즉 민코프스키 계량을 실제로 적용해서 10초 뒤에 30만 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실제 시공간 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식은 슬라이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델타 S제곱은 C 델타 T 전체의 제곱에서 델타 X제곱을 뺀 값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계량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나오는 상수값, 즉 델타 S제곱을 민코프스키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은 관찰자의 속도에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값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민코프스키 계량과 간격을 표로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민코프스키 계량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또는 도구, 즉 공식의 틀입니다. 반면 간격은 거리를 측정한 실제 결과값, 즉 숫자가 됩니다. 형태적으로 계량은 부호만 지정해주는 기호나 행렬과 같고 간격은 델타 S제곱이 5와 같은 구체적인 시공간 거리 값을 나타냅니다. 역할면에서 계량은 시간과 공간의 성질을 규정하는 시공간의 문법과 같고 간격은 두 사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문장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성적을 낼 때 출석 20% 시험 80%라는 반영 비율이 계량이라면 그 비율대로 계산해서 나온 학생의 최종 점수가 바로 간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주제로 민코프스키 시공간 간격 공식 유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2차원 거리 공식에서 출발하여 4차원 시공간 거리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따라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직각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C,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A와 B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이를 통해 빗변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대를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듯이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로 길이, 즉 밑변은 X좌표가 X1에서 X2까지 변했으므로 길이는 X2 빼기 X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 즉 높이는 Y좌표가 Y1에서 Y2까지 변했으므로 길이는 Y2 빼기 Y1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x2, x1의 제곱 더하기 y, 이 y1의 제곱은 d제곱과 같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이 x1의 제곱 더하기 y, 이 y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 개념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상자 속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축을 가진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정리하면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체 대각선의 제곱은 바닥 대각선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죠. 즉, d제곱은 l제곱 더하기 g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므로 결국 d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된다고 해서 새로운 수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기존의 가로 제곱, 세로 제곱의 높이 제곱을 한 항만 더 더해주면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3차원에서 4차원 시공간으로의 확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 관점의 변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체의 위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물체의 위치를 단순히 공간상의 위치 좌표만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에 있다는 식으로 사건의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정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4차원 변수로 기존의 공간 좌표인 x, y, z의 시간 좌표 t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간 간격은 길이인데 시간 간격은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동일한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결합하려면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광속이 지나간 길이, 즉 ct로 환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민코프스키 시공간 간격 방정식 유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암흑 같은 우주 공간 한가운데 O 지점에서 플래시를 탁 하고 1초 동안 켰다가 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빛은 사방으로 똑같은 속도 c로 마치 구형, 즉 공 모양을 그리며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t초만큼 흘렀을 때 이 빛의 맨 앞부분, 즉 전면은 우주 공간으로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을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빛이 나아간 거리는 ct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빛의 경로를 3차원 공간에서 9의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d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관점이 만나는 소름 돋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시간의 눈으로 잰 빛 경로의 거리는 ct이고 공간의 눈으로 잰 빛 경로의 거리는 9의 반지름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빛의 경로를 나타내므로 전자의 거리의 제곱을 하면 후자와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ct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0은 x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ct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민코프스키는 이 식의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주의 거리를 재는 기준인 시공간 간격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주라는 실체는 시간과 공간을 대등하게 엮어주되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둘이 서로를 상쇄하여 0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말이죠. 그 공식은 델타 S제곱이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더하기 델타 Z제곱 빼기 C 델타 T 전체의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식이 단순한 대수학적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주제는 시공간 간격의 인식론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민코프스키가 명명하는 시공간 간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의 공간화, 즉 단위를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수학에서 사과 3개와 바나나 2개를 더해서 5라는 숫자를 만들 수 없듯이 단위가 다른 3m라는 공간과 5초라는 시간을 그대로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는 시간축의 단위를 위해 빛의 속도 c를 곱하여 ct라는 거리의 단위로 변환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조차도 4차원 기하학 안에서는 공간적 성격을 갖도록 단위를 변환한 것입니다. 시공간 간격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의 구조를 보면 여전히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시간이 만든 거리, 즉 ct의 제곱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영락없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변형, 즉 기하학적인 거리 계산법인 셈입니다. 따라서 민코프스키는 이 수식이 단순한 대수학적 계산식이 아니라 4차원 시공간이라는 기하학적 무대 위에서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하학적 거리라는 의미에서 간격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체에서 사건으로의 인식론적 전환입니다. 고전 역학에서 간격은 고정된 3차원 공간 위에 실제하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 즉 distance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의 절대성이 붕괴되면서 실제하는 것은 더 이상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시공간의 한 점을 점유하는 사건, 즉 이벤트들이 되었습니다.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사건들의 연쇄가 만들어내는 파생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험적 조건으로서 광속의 절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매개체가 필수적입니다. 우주에서 정보 전달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가 바로 빛이죠. 아인슈타인의 대전제인 광속 불변의 법칙은 단순히 속도의 한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에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인과적 상한선을 의미하며 따라서 모든 사건의 출현은 빛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은 분명 속도를 가진 일종의 물질이지만 이는 단순한 물리적 대상을 넘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게 해주는 선험적 조건인 것입니다. 시공간 간격을 통한 인과성, 즉 causality 의 범주화입니다. 광속을 기준으로 시공간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세분됩니다. 첫째, 시간골 영역은 광속보다 느린 사건들의 우주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의 물리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익히 아는 시간적 선후 관계와 인과율이 선명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간골 영역은 광속을 초월해야만 닿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두 사건 사이에 빛조차 전달될 수 없으므로 어떤 정보도 오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인과율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죠. 셋째, 빛골 영역은 사실 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빛은 이 영역들을 구분하는 선험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는 시간도 공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조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공간은 인과를 담기 위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코프스키는 칸트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기하학으로 환원했습니다. 칸트에게 시간과 공간이 사물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인간이 감각을 수용하는 선험적 감성 형식이었듯이 민코프스키가 말하는 시간꼴 간격, 빛꼴 간격, 공간꼴 간격의 의미를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해하는 단순한 간격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절대 속도를 가진 기준이 존재하고 측정의 무대가 3차원 공간이 아닌 4차원 시공간 좌표라는 특수한 무대라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은 광속에 상관적입니다. 광속보다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물체들의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인과성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광속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코프스키가 말하는 시공간 간격은 사건들의 인과성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그가 구성한 형식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